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문학반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강의계획서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OT 진행하고 한 50분 동안 강의계획서와 OT를 50분 동안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서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작년에 혹시 교과서반 들으신 분 혹시 손바닥? 작년에 교과서반. 그러면 교과서반을 다들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문학반에서 교과서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교과서반은 4개월로 구성되어 있어요. 4개월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문학교육과정 자체는 3, 4월에 거의 전부 해요. 교육과정 자체는. 문학에 관련된 문학의 교육과정 자체는 3, 4월에 끝나는데 5, 6월은 교육과정보다는 주로 이제 문학사와 관련돼 있어요. 혹시 이제 OT 프린트물에 제일 마지막 쪽이죠. 네. OT 프린트물의 마지막 쪽을 펼쳐보시면 3, 4월 주차별 강의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장, 제일 마지막 장이 5, 6월 문학 강의 계획서예요. 그러니까 3, 4월과 5, 6월에 4개월에 걸쳐서 교과서반을 진행하는데 3, 4월하고 5, 6월에 각각 문학 1이라는 명칭과 문학 2라는 명칭이 있어요. 근데 문학 1이라고 하는 명칭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학 교육 과정인 1 문학의 본질부터 8회차의 제일 밑에 칸에 가시면 문학의 갈래까지, 그래서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과 태도, 문학의 갈래까지 8주에 걸쳐서 3, 4월 달에는 거의 모든 문학 교육 과정을 다루게 돼요. 근데 이제 문학 교육 과정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이제 문학 교육 과정에 들어가요. 다만 이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라고 하는 5, 6월 문학 2에 나오는 문학 교육 과정은 사실 문학 교육 과정이라고 할 때 이 교육 과정 안에는 뭐 지식, 뭐 기능, 태도 이렇게 다루어야 할 그런 범주들이 있어요. 근데 문학사는 다루어야 할 기능이나 태도 범주보다는 문학적 지식이 많아서 교육 과정 자체의 지도 내용보다는 작품 자체, 문학사와 관련된 작품론 자체가 더욱더 많아요. 교육과정의 내용보다는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작품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교과서가. 그래서 5, 6월 달에는 문학사와 가운데서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에 교과서에 실려있는 문학사 파트 부분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이 5, 6월 달에 다뤄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과정 반이 4개월이지만 이제 5, 6월 달에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더 들어가야겠다 싶으면 더 듣고, 왜냐하면 이제 문학사 파트 부분이 독립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취사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3, 4월이나 5, 6월이 연계돼 있어요. 연계돼 있지만 일단 제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학 교육 과정과 지도 내용은 3, 4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그런 작품들을 또한 교과서에 실려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당연히 이제 3, 4월 달에도 하고요. 둘 다 모두 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반은 맞는데 문학사 쪽이 문학
문학2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 문학사가 아닌 그런 나머지 주요 문학 교육 과정 및 교과서는 작품은 3, 4월 문학1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연계는 돼 있는데 상호 또 독립적으로 지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일쪽 제일 앞부분에서 문학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학 교육 과정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명은. 지난 회차, 어제죠, 어제 국어교육론 시간에 적어도 국어교육론 정도는 교육 과정에서 언급된 용어의 사용법이나 용어와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또는 답안을 교육 과정의 용어로 써야만 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특히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이죠. 작년과 재작년은 기출 문제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수능형이라고 해서 지식도 필요 없어요, 사실. 문학사적인 지식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주어진 작품에 주어진 보기와 주어진 조건에서만 충실하게 풀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요구를 해요. 어렵게 내고 싶기도 해요, 출제자들은. 근데 이게 퇴짜를 몇 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문제 내도 교육과정 평가원 측에서는 쉽게 내라고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수능형 문제 스타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굳이 이렇게 교육과정을 몰라도 되는데 제가 문학교육과정 및 교과서반을 처음부터 제가 문학반을 할 때 개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로는 양심상이야, 양심. 임용시험하고 상관없는 양심. 그게 뭐냐면 적어도 학교의 교단에 서실 선생님들이라면 교과서에 무슨 작품이 실려 있는지 좀 알고 가야만 한다 이거지. 우리가 대학원 지금 무슨 석사, 박사 학위과정의 입학 자격시험이 아닌 이상은 교과서에 어떤 작품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좀 알아야만 좀 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단에 서셨을 때는 사실은 문학 선생님이에요. 문법 좋아해가지고 국어과 선택하시고 또 국어교육과 가가지고 국어교육론이 또 매력이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국어교과서에서 선생님들이 해야 할 역할들은 거의 문학이에요. 보면 활동 자체도 그냥 문학 활동이 더 많고 단원 구성 자체도 문학이 훨씬 더 많아요, 양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문학을 싫든 좋든 간에 일단은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수적으로 좀 요구된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14학년도부터 우리가 5개년 정도가 지났어요. 5년 정도가 지나서 5번에 걸쳐서 서답형 지금 기출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 서답형 기출문제에서 다뤄지는 작품들을 14학년도 초기에는 14학년도하고 15학년도는 좀 낯선 작품, 물론 이제 17학년도에도 낯선 작품으로 현대시, 현대소설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고전소설은 좀 낯선 작품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현대문학에서 낯선 작품이든 고전에서 낯선 작품이든 간에 이 낯선 작품 한 작품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작품들은 전부 다 적어도 그 문학사에서 인정된 작품, 그다음 교과서에서 수록되는 작품이에요. 특히나 이제 교과서에서 수록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사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임용에 출제되는 문학 작품들은 일단은 3가지 정도의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문학사적으로 인정받아. 두 번째로는 교과서에 수록될 작품. 세 번째로는 최근 작품 중심으로 임용해서, 그러니까 한두 작품은 최근 작품인데 그 최근 작품도 교과서에 수록될 만한 작품이라면, 교과서에 수록될 만한 작가의 작품이라면 찍는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고은 시인의 지금 작품이 교과서에 다 빠진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다 빠질 거예요. 몇 년간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그 논란이 있는 부분은. 또 특정한 이념이나 종교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는, 종교적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기독교적인 전통보다는 그 어떤 편협한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교과서에 다 배제를 해요. 그런 것들은 수능이나 임용에서는 다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문학사적으로는 만약에 그게 인정받다 할지라도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실려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작품들이라면 교과서에 실려요. 근데 그것의 작품이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요즘에는 개론서에 문학사 개론서 잘 안 보잖아요. 봐요? 문학사 개론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사에서는 중요도가 높아도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것을 가르쳐 질 만한 교육적 가치, 그러니까 문학사적 가치하고 교육적 가치를 좀 구분하자면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교과서에 실리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 교과서 작품을 한다는 것은 문학사적 가치가 있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두 개 모두 다를 우리가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알고 가자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14학년도 서답형 체제에서 공부할 때 문학사, 뭐 예를 들어 한국문학통사, 한국현대문학사, 이와 같은 문학사의 개론서를 보기보다는 그 수능 자습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그걸 많이 봤었어요. 14, 15학년도 그 무렵에는. 근데 그 재작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뭐 소위 말해서 자습서는 또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본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좀 꼼꼼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지. 그냥 알고 있다의 수준으로는 재작년, 작년의 문제는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광수의 무정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무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을 때 풀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어진 조건들이 워낙 출제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근데 그런 점을 이렇게 두꺼운 그 수능 자습서로는 해결을 못해요. 그건 안다 뿐이지, 들어는 봤다 뿐이지, 출제자의 논점이나 관점들을 분석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재작년, 작년에 이런 수능형 스타일의 문제를 못 풀어요. 이유가 뭐냐? 분석을 위주로 해요. 분석을 요구했으니까. 너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주어진 조건대로 분석할 줄 아느냐죠. 근데 그 분석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그 수능 자습서는 그런 꼼꼼하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포인트가 없어요. 왜냐면 다 중요해. 다 작품 분석이 돼 있는데, 그거 다 읽어봐야 돼. 다 읽어보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없어. 근데 교과서는 어떻게 되냐면, 교과서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취 기준이 있고, 그리고 성취 기준이 있으면 그 성취 기준을 학교의 학생들에 맞는 학습 목표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작품이 이광수의 무정이라 할지라도 어떤 학습 목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학습 활동의 분석이 달라져요. 가령 이광수의 무정이 문학사 쪽에 위치하면 이것이 고전 문학과 그 다음에 신소설과 다른 점이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 이광수의 무정이 맥락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쪽에 있다면, 이광수의 무정이 당대에 쓰여졌던 맥락이 작가 쪽에서, 사회문학 쪽에서, 이게 활동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그래서 사실은 교과서에 지금 작품을 다룬다는 것은 통으로 되어 있는 천재자서를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가야 돼. 일단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꼭 한 작품당 하나씩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나 이광수의 무정을 다뤘어. 3, 4월 반에서. 근데 어떤 식으로 다뤘냐면 학습 목표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런 학습 활동을 요 지문의 요 네 번째 문단에 주목해가지고 답을 찾는 활동으로 문제를 푼 기억이 나.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일반적인 문학사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가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몰라도 임용시험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을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기억을 하고 또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어느덧 제가 지금 문학반을 지금 한 지가 몇 년 차지? 4년, 5년 정도 지금 되고 있네요. 4년, 5년. 문학반을 개설해서 한 4년 정도 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어떻게 보느냐에 눈이 어느 정도 트였어요. 처음에는 여러분하고 똑같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처음에 제가 강의를 개설했을 때 5명이 있었죠. 5명. 5명 놓고서 같이 해보자 이랬었거든요. 저도 국교론은 전공이지만 문학은 저도 처음 강의는 물론 이제 국문과 출신이고 또 수능 강의도 했기 때문에 문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알겠지만 임용을 위한 문학 강의는 나도 처음이기 때문에 같이 해보자. 얼마나 학생들도 힘이 들겠어요. 그때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문학 교과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범위는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교과서 11종에 실려 있는 작품들 전부 다 다룹니다. 전부 다. 거기다가 지금 바뀐 교과서 있죠. 중1, 고1. 이제 제가 지난 주차에 고1 11종 개정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 목록과 작품 활동을 다 입수를 했고요. 이제 오늘 중학교 1학년 개정 교과서의 활동과 교과서 작품들을 모두 다 입수를 할 거예요. 그건 이제 지금 3, 4, 5, 6월 달에 다 여기서 활동과 함께 이제 다룰 건데 상당히 양이 많아요. 다만 이제 양이 많지만 뭐 예를 들자면 염상섭의 만세전 같은 경우에는 11종 가운데 7종이 공통적으로 실려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두 종. 그리고 이제 만세전이 중편 소설이기 때문에 앞부분이 실려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절정 부분이 실려 있는 경우가 있고 결말 부분이 실려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표적인 세 작품을 골라 가지고 같은 만세전인데 이렇게 지문 분석이 좀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룰 거예요. 또 만세전이라 할지라도 문학사 쪽에서 다뤄지는 또 교과서가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수용과 생산이라는 쪽에서 더 다뤄지는 것이 있어서 활동이 또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또 같은 작품이지만 또 다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11종을 3년 전부터서 했고 첫 해에서는 천재교과서하고 미래인교과서 2종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서는 11종을 했는데 저도 미쳤고 제 수업을 듣던 학생들도 크레이지 했겠죠. 왜냐하면 11종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수능 자습서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교과서 학습활동을 다 보기 때문에 일단 각 주차마다 오늘 또 한 200페이지 분량씩 나갈 건데 각 주차마다 15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나오면 8주 정도가 끝나게 되면 이게 1000페이지 정도 돼요. 8주 정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분량 조절은 제가 해서 5, 6월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15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맞추고 또 한 주차당 다루는 작품을 15작품 내외. 그게 딱 맞더라고요. 15작품. 근데 어떤 주차는 현대시를 다룰 때는 막 25작품? 25작품의 현대시를 또 다루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매 주차당 15작품에서 한 20작품 정도를 이렇게 같이 해가면 양쪽으로는 적어요. 만약에 통으로 되는 수능 자습서를 하루에 10작품씩 읽어야지 하면 상당히 양은 많은데 그렇게 양쪽으로 많은 것을 내가 공부하더라도 나 봤다 정도로 끝나지 머릿속에 남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교과서 학습 활동하고 같이 보는 것은 머릿속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수업을 한 4년 문학반 수업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이에요. 활동을 기억하게 되면 또는 활동을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못 푼단 말은 학습활동의 답을 가리고 그 활동의 서답형의 답안을 스스로 적어보려고 한번 연습을 해보면 그 답안이 안 나와요. 그 용어 사용이 안 돼요. 못 풀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못 푸는 학습활동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억이 잘 나요. 기억이 잘 나. 그리고 천재자습서와 같은 자습서를 볼 때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천재자습서를 보면 그냥 본문 읽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부 설명 읽고 다 이해가 가능하니까 짬짬이 설명 읽고 배경지식 읽고 그 다음에 몇 개 문제 풀고 그냥 넘어가요. 다 내가 아는 건데 내가 다 푼 건데 예전에 수능 공부한 생각나네? 이런 거하고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답을 가리고 활동 답안을 적으세요라고 하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리고 이제 매 주차마다 이렇게 좀 두꺼운 프린트물로 나가게 되니까 미리 예습을 하죠. 예습을 하실 때 본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한두 개 정도의 학습활동을 딱 답을 가리고 한번 보세요. 답을 가리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대목을 지금 중점적으로 읽고 읽었으면 답안의 용어를 무슨 용어를 써야겠다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용지도서의 답안을 제가 같이 수록하고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방향이 맞나? 방향은 맞는데 용어 사용이 틀리면 공부 못한 거예요.
왜냐고요? 지금 현재 임용시험의 방향은 문제는 쉽되 답안은 정교하게 써야 돼. 특히 문학은. 문제는 쉬운데 답안이 관건이에요. 문제는 쉬운데 답안이 관건이에요. 국어교육론은 문제도 쉽고 답안도 쉽고. 왜냐고요? 국어교육론은 그냥 용어 사용법만 잘 알면 답안의 용어를 그 용어를 집어넣기만 하면 돼. 또 해야 할 만한 용어가 확정돼 있고. 근데 문학은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를 정해지지 있지 않아요. 국어교육론처럼 의미 구성, 문제 해결 이런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학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유념하실 점은 작품을 분석할 줄도 아셔야 되지만 답안 작성 능력이 요구돼요. 그건 특히 이제 문풀반이나 모고반에 갔을 때 더욱더 느껴지실 거예요. 국교로는 오히려 답안 작성이 쉬워져요. 그 용어를 사용할 줄만 알면 되니까. 근데 문학은 작품도 분석할 줄 아는데도 답안을 어떤 용어로 정교하게 써야 할지 이게 이제 관건이고, 그런 답안의 정교한 차이가 아마 점수 차이로 나올 거예요. 점수 차이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험을 작년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 다 적었다. 나 다 풀 수 있었다. 근데 뚜껑 열어놓고 답안 채점된 거 보니까 내 점수가 너무나 합격권에 멀어. 무엇 때문일까? 문학 답안을 정교하게 쓰지 못해서예요. 결국에는 문학의 관건은 첫 번째로는 많이 안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다. 일단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통으로 되어 있는 문학 자습서는 일단 버려야 돼. 안 봐도 돼. 두 번째로는 문학 개론서는 읽을 생각도 하지 마. 아셨죠? 그리고 이 두 개는 버리지는 말고 있다면 나중에 교단에 쓰셨을 때 보충 자료를 활용하셔. 그리고 임용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 옆에다 놓고, 일단 관건은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답안 작성을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지금부터. 국교로는 지금부터 답안 작성을 연습하지 않고서도 용어의 사용법만 조금 더 알면은 그 용어를 이 문제에 쓰기만 하면, 그 선택이 취사 선택만 하면 되는데 반해서 문학은 정교한 용어의 사용법이 연습되지 않으면 7, 8월 문풀반이나 9, 10월 실전 모고반에 가서 인제서야 연습한다고 해서 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자면 기출문제 답안 작성도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욕심을 내자면 문학 기출문제 답안 작성을 지금부터 좀 연습하세요. 미리. 그래서 관건은 두 가지. 하나는 작품을 요구되는 조건대로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두 번째로는 학습활동을 예를 삼아서 정교한 답안 작성을 연습하라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것은 수능 자습서에 실려있는 작품 분석을 외울 게 아니라 교과서 학습활동에 나온 예시답안, 그건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들이 적은 답안이잖아요. 교수들이 적은 답안 아니에요. 교수는 감수만 하고 이 교과서를 제작한 교사들이 적은 답안이잖아. 근데 그 교사들이 적은 답안이 교사들이 채점하러 들어갈 때 교수들이 문제를 내고 교수들이 답안을 만들어도 지금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이 답안을 도출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많이 이렇게 옆에서 이제 서포트 해주는 분들이 다 현직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현직 교사가 사용하는 용어들의 그 용어 사용법을 학습활동의 예시 답안을 통해서 좀 익숙하게 하시라고요.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습활동이 곧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제자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자. 두 번째, 학습활동의 예시답안을 채점자가 마련한 예시답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시답안의 용어 사용법에 주의하자. 용어 사용법에 주의하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의 교과서의 학습활동 문제를 풀었는데 그 교과서 학습활동 문제의 예시답안이 부재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나타나 있다. 부재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나타나 있다. 이게 이제 답이야. 답인데 나는 부재라고 하는 용어도 못 썼고 그리움이라고 하는 용어도 못 써서 이 답안을 내가 잘 못 맞췄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재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작품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학습활동의 예시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 대충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그 문학 작품의 예를 들자면 시 같은 경우에는 시적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시적 상황에 놓여 있는 뭐 주인공이나 또는 화자의 그러한 뭐 위치,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정서, 그와 같은 태도가 유사한 거라면 그와 같은 유사한 용어를 쓸 수 있는 작품들이 대략적으로 많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님의 부재 상황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대략적으로 비슷한 그런 시적 상황과 정서와 태도라면 그런 용어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 작품의 한 활동에 대한 답안의 정교한 용어가 다른 작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은 만약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 만약 500작품이라면 그 500작품 가운데서 뭐 200작품 정도가 현대시라고 하면 그 현대시 200작품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답안이 200개다가 아니라 유사한 시적 상황과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은 그와 같은 공통된 답안들을 쓸 수 있는, 그래서 한 작품으로 견본 대표로 삼아서 그런 대표로 삼은 그러한 용어의 사용에 익숙하면 다른 작품에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적용 능력을 이제 키우는 거고, 또 하나는 일단 현대시나 현대소설, 고전소설을 막론하고 낯선 작품은 일단 한 문제씩 들어가요. 낯선 작품은. 근데 이 낯선 작품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내가 봤던 작품의 시적 상황과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유사하다면 그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 유념하셔도 적용 문제를 푸는데, 적용하는 문제, 낯선 작품의 적용 문제를 푸는데도 교과서 학습활동의 답안의 정교한 답안의 용어를 내가 사용해야지, 되도록이면 그런 식으로 활동에 있는 예시 답안을 많이 활용하세요. 저는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스터디하고 개인적인 공부를 하실 때 수능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경우가 있죠. 수능. 네, 수능. 이 수능 문제를 푸는 것은 제가 아까 임용시험의 큰 방향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분석을 요구한다. 두 번째는 정교한 답안, 특히 문학이 그래요. 남들과 차별 있는, 그 다음에 요구하는 조건대로의 정교한 답안을 요구한다. 이 두 가지인데 수능을 푸는 건 정교한 답안을 작성하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수능은 오로지 뭐예요? 분석. 요구하는 조건대로, 요구하는 문제대로 분석하는 것만 연습이 되는 것이어서 교과서 학습 활동에 답을 가린 채 연습하는 요거는 정교한 답안 작성에 또 도움돼요. 그래서 이제 욕심을 좀 부린다면 교과서 학습 활동이 기본이 돼야 돼. 일단 3, 4월 어차피 이 반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하되 시간이 남으면 이 교과서 작품이 수능에 실려 있으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수능 작품을 푸는 거예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리고 수능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7월 문풀반, 뭐 실전 모고반 전까지 정도는 다 끝낼 수 있어요. 다 풀기만 하면. 시간이 좀 요구되지만. 그리고 또 한 번 풀면 2번 이상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이 생각나니까. 이미 연습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뭐 깊이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답안 작성 연습하는 데도 활용하고 분석하는 데도 활용을 하면서 좀 의미 있게 넘어가야만 여러분들에게 아마 3, 4월이나 혹은 이제 5, 6월 반 수업이 아마 또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습도 잘 하시고 복습도 잘 하시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 수능에도 실려 있거나 임용에도 나왔다면 그때그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답안을 어떻게 내가 써야겠다라고 하는 정교한 답안의 작성도 연습을 하시고, 분석만 한다고 해서 또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답형 체제에서는 답안을 써낼 줄 아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한다는 사실이 좀 버겁죠. 근데 한꺼번에 해야만 저는 남는다고 봐요. 어렵지만. 자, 이 정도로 해서 잔소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교육과정에 대한 체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학교육과정의 체계는 우리가 어제 배웠던 국어교육론의 장문교육과정의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질, 원리, 태도 이런 식으로 체계가 돼 있잖아요. 문학교육과정도 거의 유사해요. 첫 번째는 본질. 그리고 이 본질에서 다뤄지는 게 어제 국어교육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념 같은 게 다뤄지고, 개념, 또 특성이나 성격 같은 게 다뤄지고, 또 기능 같은 게 다뤄지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OT 프린트물의 첫 번째 본질 보시면 문학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하나 있고, 문학의 기능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근데 문학의 성격이나 유형은 지금 없네요. 그죠? 두 번째로는 어제 이제 배웠던 국어교육론에서는 기능이 원리라고 하는 게, 원리가 이제 전략인데, 쓰기 전략, 읽기 전략, 듣기 전략, 이렇게 전략이 나오지만, 이 문학은 전략이라고 하지 않아요. 문학은 전략이라고 하지 않고 감상방법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감상방법. 근데 이제 감상방법은 지난 7차 교육과정의 용어예요. 감상. 근데 감상은 워낙 수동적인 성격이 많다라고 해서 이 감상이라는 용어를 수용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수용방법이야. 근데 또 지난 7차 교육과정 때는 문학이 학습자들에게 갖춰야 할 능력 중에 하나가 감상 능력도 기르지만 한편으로 이 감상 능력과 함께 표현 능력도 길러줘야 한다 해서 문학적 표현 능력이라고 해서 창작이란 말을 썼어요. 감상과 창작. 근데 이것을 또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서는 감상과 창작이라는 용어 대신에 수용과 생산 이런 식으로 바꾼 용어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좀 보세요. 국어교육론에서는 학습자들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이렇게 터득하거나 습득하기 위해서 전략을 가르쳐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문학에서는 그런 전략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없어요. 다만 문학의 감상 능력과 문학의 창작 능력, 문학의 수용 능력과 문학의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전략이 아니라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수용 방법, 생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자라고 해서 두 번째 파트가 일종의 국어교육론에 해당되는 원리 파트인데 그 원리를 수용과 생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1번의 본질이 어제 국어교육론에 설명했던 개념지에 해당돼요. 개념지에 해당되면 2번에 나오는 수용과 생산은 무슨 지식이야? 방법지야, 방법지. 감상 방법, 생산 방법. 방법지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시면 3쪽 파트 부분에 3쪽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제 이제 장문에서 본질, 원리, 태도, 글 종류, 글 유형이라고 하죠. 장르. 그럼 글 유형이라고 하는 장르를 다루듯이 문학은 당연히 갈래를 다뤄요. 갈래론이 세 번째 파트에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파트가 교육과정이긴 한데 사실 문학사예요. 대체적으로 보자면 여기는 문학사적 지식이 요구돼요. 문학사적 지식. 그래서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 해가지고 네 번째 파트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파트의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는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 문학사 파트 부분은 작품론 중심이에요. 대표적인 해당되는 시대적 변청사항의 대표적 작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해당되는 것은 문학과 태도. 우리가 어제 국어교육론에서 했었던 본질, 원리, 태도 했듯이 문학도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학과 태도에서는 자아성찰 타자이의 공동체. 어제 우리가 장문의 기능할 때 자아성장, 공동체 발전 이거하고 비슷하게 문학과 태도에서도 자아성찰, 공동체 이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태도 부분에서는 가치라고 하는 게 나와요. 가치. 그리고 어제 우리가 장문 할 때도 문학의 태도 그러니까 장문의 태도 부분에서 평가, 가치 평가할 때 평가라고 하는 가치가 여기서 문학과 태도 부분에서 유사하게 자아성찰, 공동체, 문학과 가치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 네 번째 파트인 문학사를 5, 6월 달에 다루고 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각 시대적 변천 양상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고전문학사, 현대문학사 나눠지고 고전문학사 안에서도 고려시대의 시가문학과 서사문학 해가지고 대표 작품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문학사 파트를 5, 6월 달에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3, 4월 달에 다루는 내용은 4개 정도의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문화의 본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용과 생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래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학과 태도예요. 근데 이제 갈래론 쪽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갈래론은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인데 이 갈래 이론을 언제 배우냐면 그 3쪽 부분의 갈래론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갈래론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워요. 근데 다만 중학교 때 성취 기준에 예를 들면 서정과 관련된 중학교 성취 기준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죠.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 서사와 관련된 중학교 성취 기준은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 그다음 서정과 서사에 모두 다 해당되는 성취 기준은 중학교에 작품에서 보는 이냐 말하는 이. 이게 이제 화자 소설자거든요. 그럼 보면 비유, 상징, 반어, 역설, 풍자와 같은 뭐 서정갈래의 문학적 표현 효과. 물론 이제 비유, 상징, 운율, 반어, 역설, 풍자는 서사갈래에서도 이 문학적 표현 효과는 배우되 다만 운율 같은 경우에는 서정갈래에서 배우고 비유, 상징, 반어, 역설, 풍자는 또 서사갈래에서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은 서사갈래뿐만 아니라 극갈래에서도 또한 다뤄지고 대표 작품으로 그다음에 중학교의 서정서사하고 같이 공통적인 화자나 소설자와 같은 것들도 서정서사에 각각 해당되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중학교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에서는 갈래 학습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고 다만 이제 이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대표 작품 뭐 시나 소설 작품의 한 작품씩을 다루면서 그다음에 서정갈래나 서사갈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독립적이었던 서정, 서사, 갈래, 이 독립적인 성취 기준이라서 가령 서정의 2항 부분은 1학년 때 배우고 그 다음에 4항 부분의 작품에서 보느냐 말하는 이는 2학년 때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이렇게 구분됐다 배웠다가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는 한 단원에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의 4개의 소단원으로 한 대단원에 갈래라고 하는 대단원을 주고 서정서사, 교술갈래의 대표적인 작품 한 작품씩 선정해가지고 그냥 통으로 배워요. 중학교 때는 학년별로 구분해서 배웠던 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올라와가지고 하나의 대단원에 서정도 배우고 서사도 배우고 극도 배우고 교술도 배우고 통합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이제 서정서사 이 극교술의 이 갈래 학습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나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나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어서 이거는 성취 기준으로는 비록 구분되어 있지만 서정갈래, 서사갈래의 갈래 구분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몇 가지 대표 작품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작품 분석을 하게 되면 사실 내용이 진짜 많아지더라고요. 내용이 많아져요.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갈래 파트 부분은 좀 시간을 아마 많이 요구해서 아마 보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3, 4월에는 보강을 안 하려고 했는데 3, 4월은 8주 정도밖에 안 나와서 갈래 파트가 또 7주차, 8주차예요. 7주차, 8주차 때 또 다루는 작품이 양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여기는 성취 기준 갈래예요. 바로 갈래 부분의 성취 기준이 바뀐 교과서가 11종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작품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보충을 좀 하셔야 돼요. 보충을 한단 말은 일단 기존 교과서에는 12교과서에 실려있는 고등학교 1학년치도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달라진 작품, 다른 작품들이 들어가 있다면 새로 추가된 작품들을 좀 보강 차원으로 조금 더 다뤘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특히 고1 수준의 지금 성취 기준은 일단 작품이 좀 많아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3, 4월) 주차 이제 강의 계획서 3, 4월 주차별 강의 계획서를 보면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의 일부 파트를 오늘 이번 주차에 다뤄요. 그다음에 다음 주차에 문학의 수용과 생산의 또 일부 파트를 또 다루고 그다음에 3주차에 문학의 수용과 생산의 일부 파트를 다루고
4주차 때 생산 및 재구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3월달 한 달 내내 무엇을 하게 되냐면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 이 두 파트를 다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회차 때는 문학과 태도라고 해서 자아성찰, 공동체 요 파트 부분을 각각 5주차, 6주차 때 하고 그 다음 7주차, 8주차 때가 문학의 갈래인데 이 중에서 이 문학의 갈래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1학년 성취 기준이 지금 새로 신설돼가지고 작품이 새로 추가된 작품이 너무 많아서 이 7주차, 8주차 때 다루는 작품이 기본적으로 20작품이 넘어가요. 지금 여기서는 20작품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고 18작품이지만 아직 제가 지금 검토하지 않은 작품들이 이렇고 추가되는 작품이 10작품이 더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보강을 좀 쳐줘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7주차, 8주차 때는 제가 일요일 날 보강 시간을 좀 다 봐서 또 바뀐 교과서에 수록된 새로운 작품들을 좀 선보이려고 합니다. 이해는 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앞쪽으로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서 몇 개 정도를 좀 더 보면 문학의 수용과 생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요번 주차예요. 요번 주차부터 지금 해당되는 이 수용과 생산에 해당되는 수용 부분에 해당되는 파트가 4파트 부분이에요. 몇 파트? 4가지. 수용과 관련된 부분은 네 가지로. 첫 번째, 내용과 형식. 체계를 다 갖추세요. 수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몇 가지? 4가지고, 첫 번째, 내용과 형식. 두 번째는 맥락.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주체적 평가, 다양한 해석. 네 번째는 공감과 비판. 다섯 번째는 몰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수용이 끝나고, 그다음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3월 달에 지금 여러분들 4주차 동안 해야 할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인데 문학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과 기능 두 파트로 나누고 그 다음에 수용과 생산은 다시 4파트로 나눠서 내용과 형식, 맥락, 주체적 평가와 다양한 해석, 그 다음에 공감과 비판 이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작품을 다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수용과 생산의 내용과 형식에 해당되는 성취 기준이 고1 성취 기준이 있어요. 이 고1 성취 기준이 문학 작품은 그 까맣게 밑줄쳐진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한다. 이거죠? 바로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프린트물 나갈 때 그 두 번째 프린트물 나가는 부분에서 새로 바뀐 개정 교과서 고1 이 파트에 또 새 작품이 또 나가요. 이렇게 까맣게 밀추쳐진 부분의 성취 기준은 새로 바뀐 개정 교과서고 이번 2015예요. 2015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교과서에 새 작품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과 생산의 내용과 형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새로 추가된 작품들이 아마 많아질 거다. 그렇게 이제 염두를 두고 또 하나는 이 해당되는 대목의 성취 기준을 공부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 이유가 뭐냐면 새로 바뀐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일단 한 번쯤 실험적으로 내고 싶어 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바뀐 교과서를 지금 현장에서 올해부터 가르치니까. 그것도 이제 중1하고 고1이 그래요. 근데 이제 고1이 중요해진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 중학교 이제 문학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보통 이제 10개 혹은 11개인데 출판사마다 그 10개, 11개가 1학년 성취 기준이 달라요. 달라서 어떤 교과서는 1항, 5항, 10항이고 어떤 교과서는 2항, 6항, 10항 이런 식이야. 그러면 해당되는 10개나 11개 정도의 중학교 1, 2, 3학년 정도의 성취 기준이 있긴 한데 1학년 교과서만 지금 바뀌었거든요.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성취 기준을 어떤 교과서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는 것은 공통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조금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새로 신설된 성취 기준이 한두 개가 있어요. 문학에 예를 들면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고 그다음에 학습자의 성장을 돕는다. 뭐 이런 성취 기준이 있으면 만약 어떤 특정 교과서가 그 성장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이번 1학년도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면 그거 바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15교육과정에 새로 신설돼서 새 교과서에 반영된 것은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해야 한다. 근데 중학교는 워낙 이게 취사 선택이 많아서 수업 시간에 이제 이건 좀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 고1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고1 성취 기준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1 성취 기준만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내용과 형식 가운데서 구성 요소와 전체와의 유기적 관계, 그다음 미적 구조물.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다음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쪽에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주체적 평가, 뭐죠? 다양한 해석. 이게 또 고1이에요. 이번에 새로운 바뀐 교과서에 또 해당되는 작품들이 또 다른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문학의 다양한 문학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주체적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문학을 생활한다. 이 두 개의 성취 기준에 다뤄지는 작품들이 다다음 주차, 3주차 때 이제 새로 신설된 작품으로 대규모로 나올 거예요.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새로 바뀐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갈래 파트 할 때. 갈래 파트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새로 바뀐 교과서에 실려있는 갈래 파트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 다루게 된 문학사 파트도 고1 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새로 바뀐 교과서의 작품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성취 기준,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다룰 때는 특별하게 여러분들 유념하실 것.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주차별 그 오리엔테이션을 좀 마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집에 가서서 하실 일은 뭐냐면, 그 OT 자료 1쪽부터서 몇 쪽까지예요? 4쪽까지 가운데서 문학사를 제외한 성취 기준이 파트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본질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개념과 기능. 그 다음에 수용과 생산으로 나눠서 수용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4파트. 어떻게 해요? 내용과 형식, 맥락, 주체평가와 다양한 해석, 공간과 비판. 그 다음에 생산은 재구성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문학과 태도가 있어요. 문학과 태도는 자아성찰 터자이의 공동체, 문학의 가치. 이 해당되는 파트를 일단 머릿속에 암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해당되는 성취 기준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일단 외우세요. 필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외우세요. 다음 주에 내겠습니다. 수용과 생산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1학년 성취 기준을 적어라.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왜냐하면 그 용어 사용법에 좀 주의하시라고. 가령 내용과 형식 부분에서 새로 바뀐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구조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구조물. 그럼 이 용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 다음에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작품 분석에 활용하지? 수용할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해야 되니까 문학 교육 과정에서 활용된 용어도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몇 학년, 그러니까 중학교에 나왔나, 고등학교에 나왔나, 그 다음에 어떤 용어가 사용됐나, 이걸 이해하셔야 되니까 계속 이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시키면, 이제 이 프린트물, 두꺼운 프린트물이 있어요. 두꺼운 프린트물은, 두꺼운 프린트물 보시면, 문학의 본질, 그 다음 해당되는 성취 기준, 개념에 해당되는 성취 기준 하나, 기능에 해당되는 성취 기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매 주차마다 프린트물 나갈 때 이 수록작품 목록을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수록작품 목록을 주면, 배우긴 배웠다. 특히 이제 1, 2월 문학반을 들으신 분은 여기에서 한두 작품 정도는 생각이 날 거예요. 왜냐면 제 1, 2월 교재도 또 그때 분석을 같이 했었어요. 다만 그때는 분석만 했지 학습 활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수록작품 목록을 보면서 내가 문학의 본질 파트를 다룰 때 성의 꽃을 배웠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최두석의 성의 꽃 아세요? 라고. 네. 제가 저 스터디할 때 그 수능 그 기출에서 나왔던 작품입니다. 이렇게 기억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기억되면 안 되고, 문학의 본질을 다룰 때 심미적인 인식이 형상화된 언어예술에 대한 학습활동을 성의꽃의 이연의 삼행 부분에 주목해서 제가 활동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기억이 나야만 우리가 3, 4월, 5, 6월 작품론 공부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최두석의 성의꽃 배웠잖아요. 어떻게 배웠어요?
문학에 번질할 때 심미적인 인식이 형성화된 언어예술의 학습활동을 이연의 삼행 부분에 주목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작품당 하나의 성취 기준이나 학습 목표가 생각나야, 활동이 생각나야 되고, 그 활동을 풀기 위해서 어느 대목에 주목했는지도 생각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작품론 공부 안 한 거예요. 성의꽃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뭐가 생각나죠? 이러면 공부 안 한 거야. 아셨죠? 이광수의 무정 공부하신 적이 있죠? 들어보신 적이 있죠? 뭐가 생각나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광수의 무정을 읽어보신 적이 있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저기요! 만만하면 저기요. 이광수의 무정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문학사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어요? 이광수의 무정은? 문학사적인 의의. 최초의 근대소설. 이광수의 무정에서 생각나는 대목은 뭐예요? 그건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 부분인데, 원래는 중간에 과학 언급한 부분. 그 대목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어요? 주인공과 다른 인물들의 관계가 사제관계를, 작가의식을 반영하고, 이건 기출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기억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작품 들어본 적이 있나요가 아니라 기출문제 풀 때 그 포인트나 그 논점으로 그 대목을 그렇게 분석했었던 기억이 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도움이 안 되기도 해요. 나중에 가게 되면. 왜냐하면 다른 논점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한다, 유의미한 기억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거 수능 문제 풀 때 이 논점으로 이 장면에 주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 이거 기억나거나, 아니면 임용 기출문제 다룰 때 이 논점으로 2연 3형에 주목해서 봤었어. 교과서 학습활동 풀 때 이 논점에 주목해서 이 장면에 이 대목에서 심리를 이 용어로, 이러한 용어로 내가 답안을 작성한 적이 있어. 이걸 기억이 나야만 작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뭘로 승부하냐면 질로. 한 작품을 질적인 승부를 하시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 양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를 들면 최두석의 성의꽃이 여기 나와서는 미래엔 2009 교과서에서 우리가 문학의 본질 개념을 공부할 때는 그런 식으로 분석했지만, 수능 문제로 나올 때는 다른 논점으로 다른 연의 행위에 주목을 했어요. 이러면 한 작품에 말하자면 양의 측면이 늘어나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내 머릿속에 남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매 주차당 15작품 정도씩 성취 기준 활동이 생각나야 돼. 그리고 그 활동을 했으면 몇 년 몇 행 부분에 주목해서 활동을 했고, 또는 소설이라면 지문의 어떤 대목에 어떤 등장인물의 심리와 성격과 갈등 장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했고, 그 장면이 생각 안 나면 공부 안 한 거야. 공부 안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셔더라도 내가 풀었다가 아니라 그 수능 그때 그 연도에 그때 다뤘을 때는 그랬었어 라고 하는 논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수능도 3대라고 하는 작품 94학년도에도 나오고 2012학년도에 나왔으면 논점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작품이라도. 고전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고전 작품도 관동별곡이 나오지만 전혀 다른 논점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그 논점이 다르게 분석한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관동별곡을 알고 있고 이광수의 무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따라서 논점을 달리해서 내가 접근했던 것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공부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부터서는 이렇게 두꺼운 수능 자습서를 다 읽고 한번 다 3, 4월 달 안에 천재 자습서 11종, 18종 다 봐야지, 이런 양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말고 한 주차당 15작품씩 하되 어떤 학습 목표로 어떤 활동을 이 작품으로 했고 몇 년 몇 행에 주목했는지가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 점차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능 문제, 그 다음 임용 문제, 그 다음 다른 교과서에는 또 다른 식으로 쌓여서 아마도 양적으로 많아질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저는 이제 2012 교과서, 9 교과서, 15 개정 교과서 이 세 개의 교과서를 두루두루 다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15 개정 교과서는 고등학교 1학년 성취 기준이 바뀐 성취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의 성취 기준이나 중학교 성취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2012 개정 교과서를 가지고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의 본질 파트의 수록 작품의 문학의 개념과 관련해서 몇 작품 정도가 있어요? 둘, 넷, 여섯, 7작품. 문학의 개념과 관련해서 7작품. 문학의 기능과 관련해서는요, 둘, 넷, 마지막은 4편의 시조가 있는데, 4편의 시조까지 해서 문학의 기능 파트에서는 9작품 정도 다루고, 그 다음에 좀 더 넘겨보시면, 네, 됐네요.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이제 요건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린트물이 이따 또 나가게 되면 수용과 생산 부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프린트물에 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일쪽 부분에 밑에 보시면 교육과정을 일단 쭉 제가 이거 다룹니다. 15교육과정,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2교육과정, 그 다음에 3쪽 부분에 보시면 주요 개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국어교육론은 교육과정이 중요했는데 문학은 교육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교육과정에 다뤄지는 개념이 중요하니까 바로 3쪽 부분에 이제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바로 좀 넘겨보시면 이제 5쪽부터 주요 개념 학습한 다음에 바로 이제 작품 안에서 교육과정을 적용해가지고 하되, 그 작품 같은 경우 보면은 물론 이제 수능 자습서 같은 경우에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작품 분석이 잘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최두석 성의껏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작품 분석 하지 않아도 다음 주 넘겨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작품 분석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어느 쪽에 좀 신경 쓰냐면 이게 학습 활동과 관련된 작품 분석을 해야 되잖아. 학습 활동과 관련된 작품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제가 특별하게 작품 지문의 안에 목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새겨둘 거예요. 그 목표 학습에 해당되는 게 특별하게 이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목해야 할 부분에 목표 학습을 항상 넣어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목표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6쪽 부분의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 매 작품마다 밑에 하단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의꽃의 몇 가지 특징 해가지고 이제 한 서너 가지 잡고, 그 다음 바로 7쪽부터 핵심 정리에 넘어가서 활동들은 내용학습, 목표학습, 적용학습 이런 식으로 세 파트 부분으로 나눠진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적용학습은 심화 확장학습으로 다른 작품이 고른대요. 근데 최두승의 성의꽃 하나 하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적용학습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빼버려요. 빼고 기본적으로 내용학습도 제가 빼고 목표학습 부분만 합니다. 학습 목표와 관련된. 그래서 보통 학습 목표와 관련된 목표학습은 활동 하나 정도만 나오는데, 다만 8쪽 부분에 보시면 어떤 교과서는 활동 2개나 3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목표 학습 활동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활동 윗 상단 부분에 이거 목표 학습 이런 식으로 목표 학습이라고 제가 지정을 해놨으니까 복습하실 때는 목표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됐습니다. 자, OT 다 끝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신 분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전에도 없었다. 저밖에 없다. 유일무이하다. 대한민국에서. 죄송합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친 거예요, 지금. 왜냐? 문학 11종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전부 다 다룬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수업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지금 미친 거예요. 이런 수업이 없어요. 수능반 가시면 그냥 문제집 풀지 교과서 학습활동 안 다룹니다. 다른 임용 강사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지금 제정신 아니다. 이 상태가 딱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8주차까지 매 주차마다 150페이지 분량인 1000페이지 정도의 문학 11종을 끝내고 나면 어느 정도 작품의 분석 능력이 좀 튀어지지 않을까? 분석. 두 번째로는 답안 작성, 특히 교사용지도서의 예시답안의 그 용어 사용법이 눈에 튀지 않을까?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교과서 작품을 질적으로 보는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교과서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낯선 작품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럼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서술 능력과 분석 능력이 튀지 않을까? 그런 어떤 욕심을 내봅니다. 물론 2개월간 연습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양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아셨죠? 이왕 한 김에 좀 쉬었다 합시다.